폭우가 쏟아지는 밤, 한 아이의 울음이 성북동 언덕을 뒤흔들었습니다. 70 노인은 아이를 업고 철문을 두드렸지만 거대한 저택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죠. 그 안에는 누군가가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둠을 가르며 한 대의 리무진이 멈춰섰습니다. 창밖을 본 남자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죠. 그 빗속의 얼굴이 잃어버린 누군가와 너무 닮아 있었으니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깊은 밤 성북동 언덕을 세찬 폭우가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마저 빗줄기에 흐릿하게 번져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죠. 검은색 세단이 미끄러운 언덕길을 조심스럽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 강태산 회장은 지친 얼굴로 뒷좌석에 기대어 있었어요. 68배 나이가 무색할 만큼 꼿꼿한 자세였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피곤해 보였습니다. 강도혁 전무와의 미팅은 언제나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죠. 회장님, 저 앞에 누가 있습니다. 운전기사의 다급한 목소리에 태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차의 헤드라이트가 철문 앞을 비추자 빗속에 서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드러났어요. 이른이 넘어 보이는 할머니가 5살쯤 되는 아이를 등에 업고 있었습니다. 둘 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어 있었죠. 태산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빗물이 그의 얼굴을 사정없이 때렸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그의 시선은 오직 아이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아이의 얼굴을 정면으로 비추는 순간 태산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 작은 얼굴, 큰 눈, 오뚝한 코, 23년 전 잃어버린 딸 민지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어요. 오지연이 어디 있어요? 우리 지연이가 7시에 끝난다고 했는데 11시가 넘도록 안 나타나요. 김분옥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이 애가 엄마 없으면 못 살아요. 열도 나고 자꾸 토하는데. 태산의 시선이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작은 유리창 너머로 한 여자가 보였어요. 필사적으로 창문을 두드리며 무언가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경비원 2명이 그녀를 붙잡고 있었죠. 소율아, 엄마 여기 있어. 지연의 절규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산의 눈빛이 순간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어요.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경비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 열어. 당장. 그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경비원들이 황급히 문을 열자 오지연이 비틀거리며 뛰어나왔어요. 그녀는 딸을 향해 달려가 꼭 끌어안았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우리 소율이, 엄마가 정말 미안해. 빗속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흐느끼는 모녀. 태산은 그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빗속에서 드러난 지연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회장님, 이 도둑년이 사모님 비녀를 훔쳤습니다. 최경수 집사가 황급히 뛰어나오며 외쳤습니다. 61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민첩한 그였지만 오늘따라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렸죠. 2년 외투 주머니에서 나왔어요. 배곡 비녀가. 태산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최 집사를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을 함께한 그를 향한 시선이 처음으로 의심으로 가득 찼어요. 집사, 자네 지금 뭘 한 거야? 그 순간 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모든 것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폭우 속에서 시작된 이 만남이 23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의 문을 열어젖히려 하고 있었죠. 폭우가 그친 새벽, 병원 응급실은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오지연은 딸 소율이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5살 아이의 얼굴에는 조금 전까지의 고통이 가시지 않았죠. 복숭아 알레르기 쇼크로 위험한 고비를 넘긴 직후였습니다. 강태산은 복도 창가에 서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23년 전 잃어버린 민지의 얼굴이 자꾸만 소율이와 겹쳐 보였죠. 회장님, 이제 그만 들어가시죠.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태사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실 안에서 김분옥 할머니가 지연에게 따뜻한 죽을 건네고 있었어요. 얘야, 일단 이거부터 먹어. 배고프면 아무것도 못해. 할머니, 저는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 너 지금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야. 밥 한 숟갈이 사람 살리는 거야. 분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74년을 살아온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때로는 밥 한 끼가 생과 살을 가른다는 것을. 지연이 죽을 한 숟갈 떠먹자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소율이 약값도 못 내서 이렇게 됐어요. 제가 무능해서. 무슨 소리야. 너 혼자 애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반지하에서 쌀통 바닥 긁으면서도 애한테는 굶기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잖아.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태산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오지연 씨. 태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거 받아. 유전자 검사 동의서야. 내 직감이 맞다면 당신은 내가 23년 동안 찾던 사람일지도 몰라. 지연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 5살 이전 기억이 없다고 했지?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복숭아 알레르기, 그리고 턱 두드리는 버릇까지. 모두 내 딸 민지와 똑같아. 그건 우연일 뿐이에요. 지연이 펄쩍 뛰었지만 태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연? 이 세상에 그런 우연은 없어. 특히 당신 딸을 보는 순간 확신했어. 그 아이는 민지를 빼다 박았어. 분옥이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지금 이 애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가정부로 일하면서 혼자 병든 애 키우는데 이런 터무니없는 소리까지 들어야 해요? 터무니없다고? 할머니, 내가 딸을 잃고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아내는 충격으로 1년 만에 죽었어. 난 23년을 시체처럼 살았다고. 태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죠. 제발 한 번만 확인하게 해줘. 만약 아니라면 내가 무릎 꿇고 사과할게.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소율이가 잠꼬대를 했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어디 가요?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처음 본 태산을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아이. 운명의 실타래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죠. 지연이 떨리는 손으로 동의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우리를 그냥 놔둬주세요. 저희는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태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23년의 기다림이 끝나가고 있다는 예감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일주일 전 서울 변두리 반지하방. 새벽 5시 지연이 딸 소율이의 이마를 만졌습니다. 또 열이 올랐어요. 싱크대 옆 쌀통을 열어보니 바닥이 훤히 보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병원비 고지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30만 원, 50만 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숫자들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소율이의 가느다란 목소리에 지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31살의 나이에 홀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지옥 같았습니다.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에 지연이 놀라 돌아봤어요. 김분옥 할머니가 따뜻한 미음 한 그릇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얘야, 이거라도 먹여. 애가 굶으면 안 돼. 할머니, 또 이렇게. 제가 언제 갚아요? 에이, 무슨 갚는 소리야. 우리가 남이야? 동네에서 10년을 봤는데.
분홍의 거친 손이 지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74년 인생을 살아온 그녀는 알고 있었죠. 가난한 사람끼리 돕지 않으면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지연은 딸에게 미움을 먹이고 인력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인력시장은 이미 사람들로 붐볐어요. 대부분 중년 아주머니들이었죠. 아파트 청소, 식당 설거지, 세탁소 보조. 하지만 요즘은 그런 일조차 줄어들었습니다. 오늘도 없나 봐요? 글쎄, 다들 사람 안 쓴대. 실망한 얼굴로 돌아서려는데 소장이 지연을 불렀습니다. 오지연, 너한테 딱 맞는 일 들어왔어. 정말요? 성북동 대저택에서 가정부 급구한대. 일당 최고야. 당장 내일부터 출근 가능하다니까 어때? 지연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성북동 대저택이라니. 그곳에서 일하면 소율이 약값은 충분히 낼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지연은 낡은 옷을 깨끗이 다려 입고 성북동으로 향했습니다. 가파른 언덕을 오르자 거대한 철문이 나타났어요. 인터폰을 누르자 차가운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야? 인력시장에서 온 오지연입니다. 철문이 열리고 61세의 최경수 집사가 나타났습니다. 위아래로 지연을 훑어보는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출퇴근 가정부 맞지? 규칙 설명할 테니 잘 들어. 직원 식당 사용 금지, 도시락 지참, 회장님 눈에 띄면 안 돼.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저택 안으로 들어서자 지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값비싼 그림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집안은 차갑고 적막했어요. 사람 사는 온기가 없었죠. 그때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태산 회장이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어요. 68배 나이, 회색 머리, 차가운 눈빛. 그는 벽에 걸린 가족 초상화 앞에서 멈췄습니다. 아름다운 여인과 5살쯤 되는 여자아이가 그려진 그림이었죠. 민지야, 아빠가 꼭 찾을게. 태산의 나지막한 독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지연을 한번 쳐다보지도 않고 서재로 사라졌어요. 저분이 회장님이야. 23년 전에 딸 잃고 완전히 돌았어. 그러니까 건드리지 마. 최 집사의 경고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였지만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아려왔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이곳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일주일 전 첫 출근 사흘째 되던 날, 지연은 여느 때처럼 새벽같이 일어나 성북동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큰일이 생겼어요. 김분옥 할머니가 갑자기 병원에 가야 해서 소율이를 봐줄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엄마, 나도 같이 가면 안 돼요? 5살 소율이가 큰 눈을 깜빡이며 물었어요. 지연은 딸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소율아, 엄마 일하는 곳은 애들이 가면 안 되는 곳이야. 그럼 혼자 있어야 해요? 아니, 엄마가 휴게실에 몰래 데려갈게. 조용히 있어야 해. 알겠지? 지연은 소율이의 손을 꼭 잡고 저택으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최경수 집사는 외출 중이었어요. 지하 휴게실 구석에 담요를 깔고 소율이를 앉혔죠. 엄마 금방 올게. 여기서 그림 그리고 있어. 하지만 5살 아이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소율이는 엄마가 가자마자 슬금슬금 휴게실을 나왔어요. 거대한 집이 너무 신기했거든요. 반짝이는 바닥, 높은 천장, 벽에 걸린 그림들이 마치 동화 속 성 같았습니다. 아이는 조심조심 계단을 올라갔어요. 2층 복도를 걷다가 열린 문틈으로 서재가 보였습니다. 책이 가득한 방이었죠. 호기심에 이끌린 소율이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예쁜 아주머니와 자기 또래의 여자아이 사진이었습니다.
소율이는 까치발을 하고 액자를 만지려 했어요. 아이 예뻐. 나랑 친구하면 좋겠다. 그 순간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탁! 액자가 책상에서 떨어졌어요. 유리가 산산조각 나며 날카로운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고 강태산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깨진 액자 틈으로 보이는 사진. 23년 전 잃어버린 딸 민지의 사진이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 태산이 소리치려다가 멈췄습니다. 소율이의 얼굴을 제대로 본 순간이었어요. 그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사진 속 민지와 눈앞의 아이가 너무나 닮아 있었던 겁니다. 같은 큰 눈, 같은 오뚝한 코, 같은 입모양까지. 죄송해요, 할아버지. 제가 실수했어요. 소율이가 무서워하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 순간 지연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 딸이 실수를. 지연이 소율이를 끌어안으며 연신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태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소율이를 뚫어지게 바라볼 뿐이었죠. 저 애가 당신 딸이야? 태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5살이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액자값은 제가 다 물어드릴게요. 5살이라고? 태산은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민지가 사라진 나이도 5살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아이도 5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것이 일치했습니다. 애 이름이 뭐야? 오소율입니다. 소율이, 소율이. 태산이 아이의 이름을 반복해서 불렀어요. 그러자 소율이가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 맑은 눈동자를 보는 순간 태산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죠. 23년 동안 꺼져 있던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액자가 깨진 그날 저녁 강태산은 서재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책상 위에는 민지의 사진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5살에서 멈춘 성장 앨범. 그리고 오늘 본 소율이의 얼굴이 자꾸만 겹쳐 보였죠.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태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23년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혹시 정말로 민지가 살아있다면? 다음 날 아침 지연은 무거운 마음으로 출근했어요. 어제 일로 해고당할까봐 밤새 뜬 눈으로 지새웠죠. 현관문을 들어서자 최경수 집사가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오지연, 회장님이 서재로 오래. 네, 저를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2층 서재로 올라갔어요. 노크를 하자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죠. 들어와. 태사는 창가에 서서 정원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의 회색 머리를 비추고 있었어요. 오지연 씨, 당신 나이가 몇이야? 31살입니다. 그럼 23년 전엔 8살이었겠네. 그때 기억 있어? 지연이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걸 묻는 거죠? 아니요, 저는 5살 이전 기억이 없어요.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태산이 번쩍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5살 이전 기억이 없다고? 왜? 모르겠어요. 의사는 충격 때문에 기억을 잃었을 거라고 했어요. 태산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죠. 혹시 복숭아 알레르기 있어? 네. 그걸 어떻게 해? 왜 있냐고 물었어. 태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연은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네, 있어요. 어릴 때부터 심했어요. 소율이도 똑같아요. 태산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책상을 붙잡고 겨우 중심을 잡았죠.
복숭아 알레르기는 그의 아내와 민지에게만 있던 유전적 체질이었습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리고 강도혁 전무가 들어왔어요. 47세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사내였죠. 형님, 무슨 일이세요? 집사가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던데. 무슨 소문? 형님이 가정부한테 미쳤다고. 죽은 민지 타령한다고 그러던데요. 팍! 태산의 손바닥이 도혁의 뺨을 때렸습니다. 닥쳐. 민지는 죽지 않았어. 살아있을지도 몰라. 형님, 정신 차리세요. 경찰도 사망 처리했잖아요. 시체는 못 찾았지만 도혁이 빨개진 뺨을 만지며 말했어요. 그의 눈빛에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죠. 이 여자한테 속지 마세요. 재산놀이는 사기꾼일 수도 있어요. 사기꾼이라고? 지연이 펄쩍 뛰었습니다. 저는 그저 일하러 온 거예요. 누가 누굴 속여요? 당신들이야말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인연이 어디서 큰 소리야. 도혁이 손을 들어 올렸지만 태산이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라고. 도혁이 나간 후 서재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태산이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을게. 혹시 턱 두드리는 버릇 있어? 지연은 자신도 모르게 오른손 검지로 턱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태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죠. 턱을 두드리는 지연을 본 태산이 눈물을 흘리던 그 순간 문필구가 갑자기 서재로 뛰어들었습니다. 25살의 허둥대는 경비 아르바이트생이었죠. 회장님, 큰일 났어요. 아니, 큰일은 아닌데. 아무튼 이거 보세요. 필구가 낡은 스케치북을 들고 있었어요. 창고 정리하다가 발견했는데 이거 민지 아가씨가 그린 그림이잖아요. 태산이 스케치북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23년 동안 잊고 있던 민지의 그림책이었죠.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그의 동작이 멈췄습니다. 강아지 그림이었어요. 특이하게도 강아지 목에 나비 리본이 그려져 있었죠. 그림 아래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민지 5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그림,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똑같은 그림을 소율이도 그리거든요. 강아지에 꼭 나비 리본을 그려 넣는 것까지. 소율이도 이런 그림을 그려요. 똑같이 나비 리본을. 태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장 소율이를 데려와. 지금 당장. 회장님, 애가 유치원에 있어요. 그럼 유치원으로 가자. 지금 바로. 태산은 거의 뛰다시피 서재를 나갔습니다. 지연도 황급히 따라갔죠. 필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어요. 차 안에서 태산은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민지가 살아있어. 분명해. 너무 많은 게 일치해. 회장님, 저는 정말 민지가 아니에요. 제 이름은 오지연이고, 오지연이라는 이름은 누가 지었어? 고아원 원장님이요. 제가 5살에 왔는데 이름을 기억 못해서. 태산의 숨이 거칠어졌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유치원에 도착하자 소율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태산이 다가가 그림을 보는 순간 또다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강아지와 나비 리본. 민지가 그리던 것과 완벽히 같았죠. 소율아, 이 그림은 누가 가르쳐 준 거야? 아무도 안 가르쳐 줬어요. 그냥 꿈에서 봤어요. 꿈에서? 네, 어떤 아주머니가 나비 리본 한 강아지를 안고 있었어요. 너무 예뻐서 계속 그려요. 태산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분명 죽은 아내였을 거예요. 민지에게 늘 그 그림을 그려주던. 그때 최경수 집사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죠. 회장님, 무슨 짓이세요? 유치원까지 쫓아오시다니. 집사, 자네도 봐.
이 아이가 민지를 닮지 않았어? 닮은 사람이야 많죠. 그걸로 딸이라고 우기시면 어떡합니까? 우긴다고? 태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자네 23년 전 그날도 놀이공원에 있었지? 민지가 사라진 그날. 최 집사의 얼굴이 순간 경직됐습니다. 그게 무슨 이상하지 않아? 그날 자네만 멀쩡했어. 다들 민지 찾느라 난리였는데. 우연이었습니다. 우연? 자네 말로는 전부 우연이야. 두 사람의 대치가 팽팽해졌습니다. 그 순간 소율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무서워요. 할아버지들 싸우지 마세요. 지연이 딸을 안으며 태산을 노려봤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애한테 무슨 죄가 있다고. 당신들 미친 짓에 우리까지 끌어들이지 마세요. 하지만 태산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계로 들어설 때였어요. 유치원 소동이 있던 그날 저녁, 지연은 소율이를 데리고 언덕 아래 한 춘자의 분식집으로 향했습니다. 58세 춘자는 동네에서 30년째 분식집을 운영하는 터줏대감이었죠. 어머, 지연이 왔네? 애는 왜 울었어? 눈이 퉁퉁 부었잖아. 춘자가 소율이의 볼을 쓰다듬었어요. 춘자 언니, 오늘 정말 미치겠어요. 저택 회장님이 완전히 돌았어요. 뭐, 또 무슨 일인데? 지연이 한숨을 쉬며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춘자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뭐야, 그 영감탱이가 남의 딸 붙잡고 지 딸이라고 우기는 거야? 그러니까요. 우연히 닮았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떡해요. 그때 문필구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아줌마, 라면 하나만요. 아, 지연 누나도 있네. 필구야, 너 그 저택에서 일한다며? 회장님이 원래 저래? 필구가 라면을 후루룩 먹으며 말했어요. 회장님은 사실 불쌍한 분이에요. 23년 전에 딸 잃고 완전히 망가졌거든요. 부인도 충격으로 1년 만에 죽었고, 그래도 그렇지 남의 애 붙잡고 지 딸이라니. 춘자가 김치를 썰며 투덜댔습니다. 근데 누나, 진짜 신기한 게 있어요. 소율이가 그리는 그림이 민지 아가씨 그림이랑 똑같아요. 나비 리본 단 강아지요. 우연이겠지 뭐. 하지만 필구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한 게 있어요. 최 집사 아저씨가 요즘 너무 수상해요. 자꾸 강도혁 전무님이랑 몰래 통화하고. 강도혁이 누구야? 회장님 사촌 동생이에요. 완전 욕심쟁이죠. 회장님 재산 노리는 게 뻔해요. 춘자가 뚝배기에 된장찌개를 담아내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일단 먹어. 밥부터 먹고 생각하자. 배고프면 아무것도 안 돼. 소율이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밥을 한 입 먹자 그제야 표정이 풀렸어요. 할머니, 맛있어요. 그래, 우리 소율이는 밥 잘 먹어야 해. 밥이 보약이야. 그때 김분옥 할머니가 분식집에 들어왔습니다. 어머, 다들 여기 있었네? 지연아, 회장님이 너 찾는다더라. 또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상한 얘기를 들었어. 회장님이 유전자 검사를 하고 싶다는데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유전자 검사요? 그게 무슨... 춘자가 주걱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아, 그 영감탱이가 이제 선 넘네. 남의 유전자를 왜 검사해? 그러게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분옥이 지연의 손을 잡았어요. 근데 지연아,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내가 그 집 딸이면 어떡할래? 그럴 리 없어요. 저는 오지연이에요. 고아원에서 자란 오지연. 하지만 분옥의 눈빛은 의미심장했습니다. 74년을 살면서 많은 것을 봐온 그녀의 직감이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죠.
세상 일은 모르는 거야. 때로는 운명이 이상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거든. 밖에서는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분식집 안에 따뜻한 불빛과 대조적으로 성북동 저택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분식집에서 유전자 검사 얘기가 나온 다음 날 지연은 평소처럼 저택에 출근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손님이 온다고 최경수 집사가 호들갑을 떨고 있었어요. 거래처 사장이 오신다. 실수하면 안 돼. 특히 너. 집사가 지연을 쏘아봤습니다. 61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날카로운 그의 눈빛이 유독 차가웠죠. 응접실에는 호화로운 다과가 준비됐어요. 과일 바구니가 특히 화려했습니다. 탐스러운 복숭아, 싱싱한 포도, 붉은 사과. 과일 향이 방 안 가득 퍼졌죠. 지연이 응접실을 청소하러 들어간 순간이었습니다. 복숭아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갑자기 코가 간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에치, 에치. 재채기가 멈추지 않았어요. 눈물이 날 정도로 심했습니다. 눈은 빨갛게 충혈되고 콧물이 줄줄 흘렀죠. 지연은 황급히 응접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강태산과 마주쳤어요. 태산이 지연의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복숭아. 복숭아 때문에. 지연이 연신 재채기를 하며 말했어요. 태산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복숭아 알레르기가 이렇게 심해? 네. 어릴 때부터. 에치. 소율이도 똑같아요. 태산의 머릿속에서 23년 전 기억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아내와 민지도 똑같은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었어요. 특히 민지는 복숭아 냄새만 맡아도 이렇게 재채기가 터졌죠. 그때 문필구가 우스꽝스럽게 뛰어왔습니다. 어머, 큰일 났네. 창문 열어야겠다. 필구가 허둥지둥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복숭아는 얼른 치워야 해요. 제 친구도 알레르기 있는데 한 번은 응급실까지 갔다니까요. 한편 주방에서는 한춘자가 직원 식당에 김치를 배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지연이 왜 그래? 얼굴이 빨갛게 부었네. 복숭아 알레르기예요, 언니. 아이고, 그럼 녹차로 씻으면 낫는다니까. 내 비법이야. 춘자가 지연을 부축해 직원 휴게실로 데려갔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태사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복숭아 알레르기의 정도, 증상, 모든 게 민지와 일치했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태산이 서재에서 주치의와 통화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복숭아 알레르기가 유전되나요? 네, 회장님. 부모 모두 있으면 자녀의 80%가 유전됩니다. 특히 목의 유전이 강하죠. 태산의 손이 떨렸어요. 전화를 끊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저녁 무렵 지연이 퇴근 준비를 하는데 태산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약봉지가 들려 있었어요. 이거 알레르기 약이야. 병원에서 처방받은 거니까 먹어. 회장님, 이런 것까지 신경 써주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고? 넌 내 딸일지도 몰라. 태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저는 당신 딸이 아니에요. 그럼 증명해. 유전자 검사하자고. 싫다고 했잖아요. 왜? 진짜가 아니라서 무서워? 두 사람의 대치가 팽팽했습니다. 그때 최 집사가 나타나 차갑게 말했어요. 회장님, 이제 그만하시죠. 망신스럽습니다. 하지만 태산의 눈빛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복숭아 알레르기까지 확인한 지금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죠. 복숭아 알레르기 사건 이튿날 아침 강태산은 평소처럼 혈압약을 먹으려다 멈췄습니다. 약병 라벨이 뭔가 이상했어요. 처방전에 적힌 약품명과 달랐죠. 이게 뭐지? 분명 다른 약인데.
태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최근 들어 두통이 심해지고 어지러움이 자주 느껴졌던 이유가 이것 때문일까요? 마침 지연이 2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태산이 서재 문을 열고 그녀를 불렀습니다. 오지연 씨, 잠깐 이리 와봐. 무슨 일이세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태산이 약병과 처방전을 내밀었어요. 이거 좀 봐줘. 약 분명히 다른 것 같은데. 지연은 딸 소율이 때문에 약에 대해서는 민감했습니다. 매번 약국에서 약을 받을 때마다 꼼꼼히 확인하는 버릇이 있었죠. 처방전과 약병을 비교해보니 정말 달랐어요. 회장님, 이거 완전히 다른 약이에요. 처방전은 혈압 낮추는 약인데 이건 지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오히려 혈압을 올리는 성분이에요. 장기 복용하면 위험해요. 태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즉시 최경수 집사를 불렀습니다. 집사, 당장 올라와. 최 집사가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죠. 무슨 일이십니까, 회장님? 이 약 어디서 받아온 거야? 태산이 약병을 집어 던졌습니다. 최 집사가 황급히 받아들었어요. 병원 약국에서 받아왔습니다. 거짓말. 약 분명히 완전히 달라. 1년 동안 날 속였어? 그게 아니라 약국에서 실수한 것 같습니다. 실수? 1년 동안 계속? 태산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그때 문필구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요. 회장님, 큰일 났어요. CCTV 백업 파일 찾았는데 이상한 게 찍혔어요. 필구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에는 삭제됐던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최 집사가 약을 바꿔치기 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게 뭐야? 태산이 최 집사를 노려봤어요. 61세 집사의 이마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설명해. 왜 내 약을 바꿨어? 저는 그 순간 강도혁 전무가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유로웠어요. 형님, 무슨 소란이세요? 도혁아, 내가 알고 있었어? 뭐려? 최 집사가 내 약을 바꿔치기 한 거. 도혁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지만 곧 태연한 척했습니다. 그럴 리가요. 집사가 왜 그런 짓을. 왜긴, 너희 둘이 짜고 날 죽이려 했겠지. 태산이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형님, 망상도 정도가 있죠. 증거도 없이. 증거? 여기 CCTV가 있잖아. 필구가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도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이건 살인미수예요. 닥쳐. 넌 상관없는 일이야. 도혁이 지연에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태산이 그의 앞을 막았어요. 아니야.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난 계속 독약을 먹었을 거야. 태산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당장 와. 그리고 경찰도 데려와.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었죠. 약 사건으로 난리가 난 그날 오후 강태산은 주치의를 불러 혈액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회장님, 혈중에 위험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1년 이상 복용하신 것 같은데 큰일 날 뻔했어요. 태산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30년을 믿었던 최 집사가, 그리고 유일한 혈육인 사촌 동생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니. 한편 최경수 집사는 강도혁과 은밀히 통화하고 있었어요. 전무님, 일이 틀어졌습니다. 약 사건이 들통났어요. 그 가정분연 때문이겠지? 당장 쫓아내야 해. 어떻게요? 사모님 비녀를 이용해. 그거 훔친 걸로 누명 씌워.
최 집사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2층으로 올라갔어요. 태산이 외출한 틈을 노려 서재로 들어갔죠. 벽에 걸린 초상화를 살짝 밀자 비밀 금고가 나타났습니다. 30년간 일하며 알게 된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금고가 열리고 그 안에서 백옥 비녀가 모습을 드러냈죠. 죽은 사모님이 가장 아끼던 유품이었습니다. 최 집사는 비녀를 주머니에 넣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직원 휴게실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지연의 외투 안주머니에 비녀를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저녁 7시 지연이 퇴근 준비를 하는데 최 집사가 나타났어요. 오지연, 가방 검사할 거야. 네. 갑자기 왜요? 사모님 비녀가 없어졌어. 누군가 훔쳐갔지. 최 집사가 지연의 가방을 뒤졌습니다. 당연히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자 그는 외투를 가리켰어요. 주머니도 확인해야겠어. 왜 제 물건을 함부로. 경비원이 강제로 지연의 외투를 뒤졌습니다. 안주머니에서 백옥 비녀가 나왔어요. 인연이 정말 훔쳤네. 최 집사가 소리쳤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아니에요. 전 만진 적도 없어요. 누군가 일부러 넣은 거예요. 증거가 나왔는데 무슨 변명이야. 그때 문필구가 뛰어왔습니다. 잠깐, CCTV 확인해봐요. 필구가 경비실 모니터를 확인했지만 오늘 오후 부분이 삭제되어 있었어요. 이상해요. 또 누가 지웠어요. 한춘자가 저택에 뛰어왔습니다. 김치 배달 왔다가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아, 지연이가 도둑이라고? 말도 안 돼. 인연이 얼마나 착한데. 증거가 있잖아. 증거고 나발이고 지연이는 그럴 애가 아니야. 춘자가 지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최 집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경비실에 가도 회장님 오실 때까지. 경비원들이 지연을 끌고 갔습니다. 지연이 절규했어요. 제발, 딸이 기다려요. 소율이가 아파요. 하지만 경비실 문은 무정하게 닫혔습니다. 지연은 작은 창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죠. 밤 9시 김분옥 할머니가 초조하게 시계를 봤어요. 소율이가 계속 엄마를 찾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안 와요? 배고파요. 조금만 기다려. 엄마 곧 올 거야. 하지만 분옥은 불안했습니다. 지연이 연락도 없이 이렇게 늦은 적이 없었거든요. 소율아, 할머니랑 엄마 찾으러 갈까? 밖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곧 폭우가 쏟아질 것 같은 하늘이었어요. 밤 10시 폭우가 성북동 언덕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김분옥 할머니는 소율이를 등에 업고 가파른 언덕을 오르고 있었어요. 우산은 이미 바람에 뒤집혔고 두 사람은 완전히 젖어 있었죠. 할머니, 추워요. 엄마 어디 있어요? 소율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열이 오르기 시작한 아이의 몸이 뜨거웠어요. 조금만 참아. 엄마 곧 만날 거야. 74세 분옥의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연이 분명 무슨 일이 생긴 게 틀림없었어요. 같은 시각 경비실 안에 지연은 작은 창문을 필사적으로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딸이 아파요. 나가야 해요. 하지만 경비원들은 무표정하게 밖을 지키고 있었죠. 최경수 집사의 명령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오실 때까지 절대 내보내지 말라고. 그때 저 멀리서 검은 세단의 불빛이 보였어요. 강태산이 강도역과의 불편한 미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차가 철문 앞에 멈췄습니다. 태산이 창밖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어요. 빗속에 서 있는 할머니와 아이. 헤드라이트가 비추자 소율이의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저게 소율이? 태산이 급히 차에서 내렸어요.
빗물이 얼굴을 때렸지만 그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분옥이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오지연이 어디 있어요? 이에 엄마가 7시에 끝난다고 했는데 11시가 넘었어요. 뭐라고? 태산의 시선이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지연이 창문에 매달려 있었어요. 소율아, 엄마 여기 있어. 지연의 절규가 빗소리를 뚫고 들렸습니다. 태산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어요. 그는 성큼성큼 경비실로 걸어갔습니다. 문 열어. 당장. 경비원들이 황급히 문을 열었어요. 지연이 비틀거리며 뛰어나와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소율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엄마, 아파요. 배고파요. 모녀가 빗속에서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태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23년 전 민지를 잃던 그날이 떠올랐죠. 최 집사가 뛰어나왔습니다. 회장님, 이 도둑년을 왜 풀어주세요? 사모님 비녀를 훔쳤어요. 닥쳐. 태산의 고함이 천둥처럼 울렸어요. 30년을 함께했는데 자네가 날 속였어. 약을 바꿔치기하고 이제는 무고한 사람에게 누명까지. 그게 아니라 비녀, 자네가 넣은 거 다 알아. CCTV 삭제한 것도. 그때 문필구가 노트북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회장님, 찾았어요. 백업 서버에 영상이 남아 있었어요. 화면에는 최 집사가 비녀를 지연의 외투에 넣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태산이 최 집사의 멱살을 잡았어요. 23년 전 민지가 사라진 날도 자네가 관련됐지? 강도혁이랑 짜고. 최 집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소율이가 고열로 쓰러졌어요. 지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소율아, 안 돼. 태산이 외쳤어요. 구급차, 당장 구급차 불러. 폭우는 더욱 거세게 쏟아졌고 모든 진실이 물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응급실, 소율이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있었습니다. 복숭아 알레르기 쇼크와 고열로 위험한 상태였어요. 지연은 딸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있었죠. 눈물이 마를 새가 없었습니다. 소율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 때문에 이렇게. 강태사는 복도 창가에 서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23년 전 민지를 잃던 날의 절망이 되살아났죠.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최 집사와 강도혁 전무 둘 다 구금됐습니다. 경찰이 조사 중입니다. 그래. 태산의 목소리는 공허했어요. 30년을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 그리고 눈앞에 이 모녀가 정말 자신의 혈육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병실로 들어온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보호자분, 아이가 너무 약합니다. 영양실조에 만성피로, 거기다 알레르기 쇼크까지. 왜 이렇게 방치하셨어요? 방치가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지연이 흐느꼈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로. 태산이 병실로 들어왔어요. 모든 치료비는 제가 낼 겁니다. 최고의 치료를 해주세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왜 이러세요? 왜 자꾸 우리한테? 지연이 지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산이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유전자 검사 동의서였죠. 이걸 받아줘. 제발. 또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 딸이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더 확인해야 해. 만약 당신이 정말 민지라면 소율이는 내 친손녀야. 내가 지켜야 할 가족이라고. 태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김분옥 할머니가 말했어요. 지연아, 한번 해봐. 뭐가 나쁘겠니? 할머니까지 왜 이러세요?
이 양반이 23년을 찾았다잖아. 아니면 아닌 거고 맞으면 소율이한테도 좋은 일이야. 지연은 잠든 딸을 바라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가느다란 숨소리.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야 했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든 말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우리를 놔주세요. 저희는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태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료진이 들어와 세 사람의 머리카락을 채취했어요. 태산, 지연, 소율. 세 개의 샘플이 봉투에 담겼습니다. 최대한 빨리 결과 알려주세요. 태산의 부탁에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새벽 4시 소율이가 잠꼬대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가요? 같이 놀아요. 태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처음 본 자신을 할아버지라 부르는 아이. 운명이 이들을 묶어놓은 것일까요? 지연도 들었습니다. 딸의 잠꼬대를. 그녀의 가슴 속에서도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혹시 정말로?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걸까요? 병원의 긴 밤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진실을 기다리는 세 사람의 영혼이 어둠 속에서 서로를 향해 조금씩 다가가고 있었죠. 이틀 후 오후 병원 특실. 소율이는 많이 회복되어 침대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강태사는 매일 병문안을 왔어요. 오늘도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지만 복숭아는 없었죠. 소율아, 오늘은 뭘 그리니? 할아버지요. 할아버지가 웃는 모습이에요. 태산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는 왜 자꾸 자신을 할아버지라 부르는 걸까요? 그때 김비서가 급히 들어왔어요. 그의 손에는 밀봉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어요. 지연이 그림을 그리던 손을 멈췄고 김분옥 할머니도 뜨개질하던 손을 놓았습니다. 태산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한참을 그 봉투만 바라보다가 천천히 뜯었습니다. 첫 장, 강태산 -5 소율, 조부와 손녀 관계 확률 99.99%. 태산의 손이 떨렸어요. 두 번째 장을 넘겼습니다. 강태산 -5 지연, 부녀 관계 확률 99.99%. 민지야. 태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서류가 손에서 떨어졌어요.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지야, 내 딸 민지. 아빠야. 23년 만이야. 지연이 멍하니 서 있었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정말 이 사람의 딸이라니. 아니에요. 저는 오지연이에요. 고아원에서. 고아원 기록도 조사했어요. 김비서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23년 전 5살 여자아이가 고아원에 맡겨졌습니다. 기억을 잃은 상태였고 이름도 몰랐죠. 원장이 지연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지연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분옥 할머니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김비서가 또 다른 문서를 펼쳤어요. 경찰 조사 결과 23년 전 최경수 집사가 강도혁의 아버지, 그러니까 회장님 동생에게서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민지 양을 납치해서 고아원에 버린 대가였죠. 뭐라고? 태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놈들이 내 동생과 최 집사가 짜고 내 딸을. 강도혁 전무는 아버지의 범죄를 알고 있었고 그래서 회장님을 제거하려 했던 겁니다. 모든 게 들통날까 봐서요. 지연이 주저앉았습니다.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놀이공원 아빠 손을 놓친 순간 낯선 아저씨가 자신을 데려가던 것. 아빠. 지연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 태산이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민지야.
아빠가 미안해. 널 지키지 못해서. 아빠, 정말 아빠예요? 부녀가 끌어안고 울었어요. 23년의 이별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소율이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울지 마. 할아버지도 울지 마. 작은 손으로 두 사람을 꼭 안았습니다. 세 사람이 그렇게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문필구가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최 집사가 자백했대요. 모든 걸 털어놨답니다. 한춘자도 왔어요. 도시락을 들고, 감동도 좋은데 밥부터 먹어. 다들 굶었잖아. 눈물 속에서도 모두가 웃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지금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죠. DNA 결과가 나온 다음 날 인천공항 출국장. 강도혁과 최경수가 급히 걷고 있었습니다. 각자 큰 가방을 끌고 있었어요. 도망치려는 게 뻔했죠. 빨리, 비행기 시간 얼마 안 남았어. 도혁이 초조하게 시계를 봤습니다. 47세의 그는 이제 모든 걸 포기한 표정이었어요. 전무님, 정말 괜찮겠습니까? 61세 최 집사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괜찮을 리 없지. 하지만 지금 도망치는 수밖에 없어. 두 사람이 출국 심사대에 줄을 섰어요. 최 집사가 먼저 여권을 냈습니다. 직원이 스캔하는 순간 삑 경고음이 울렸어요. 손님, 출국 금지 대상자십니다. 뭐라고? 강도혁도 황급히 여권을 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들 뒤로 경찰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뒤에 강태산이 걸어왔습니다. 도망갈 생각이었나? 태산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형님, 내 딸을 납치한 놈의 아들이 감히. 그건 아버지가 한 일이지 제가. 알고도 숨겼잖아. 그리고 날 죽이려 했고. 경찰이 두 사람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최경수, 강도혁. 납치, 살인미수, 사기,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최 집사가 무릎을 꿇었어요. 회장님, 용서해 주세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 5살 아이를 부모와 떼어놓고? 태산의 눈에서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내 딸이 23년을 고아로 살았어. 반지하에서 병든 애 키우며 폐지 주우며 살았다고. 경찰이 두 사람을 끌고 갔습니다. 공항 로비에 그들의 울부짖음이 울려 퍼졌어요. 한편 병원에서는 소율이가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연, 아니, 이제는 민지가 딸의 옷을 입혀주고 있었어요. 엄마, 이제 아프지 않아요. 그래, 우리 소율이 다 나았네. 문필구가 풍선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소율이 퇴원 축하해. 삼촌이 선물 가져왔어. 한춘자도 큰 가방을 들고 왔어요. 퇴원 축하한다. 내가 도시락 싸왔어. 집에 가서 먹어. 김분옥 할머니가 소율이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 소율이 이제 행복하게 살아야지. 태산이 병실로 들어왔어요. 공항에서의 일을 마치고 온 것이었죠. 다 끝났어. 그놈들은 이제 감옥에 갈 거야. 아빠, 민지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이제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저택은 너무 커요. 우리가 살기엔. 그럼 작은 집으로 이사하자. 우리 셋이 오순도순 살 수 있는 곳으로. 소율이가 할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같이 살아요? 그럼 할아버지가 우리 소율이랑 영원히 같이 살 거야. 모두가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태산이 말했어요. 민지야, 미안해. 23년이나 늦었어. 아니에요, 아빠. 이제라도 만났잖아요. 맞아. 밥이나 먹으러 가자. 다들 배고프잖아. 춘자의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6개월 후 봄날의 언덕 아래 작은 건물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민지 소율 재단 현판식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지연, 아니, 이제는 다시 민지가 된 그녀가 이사장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그녀는 더 이상 초라한 가정부가 아니었죠.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지 소율 재단 이사장 강민지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이 재단은 어려운 아이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밥 한 끼가 아쉬운 아이들, 병원비가 없어 아픈데도 참는 아이들을 위한 곳이에요. 강태산이 뒤에서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68배 나이가 무색할 만큼 건강해 보였어요. 진짜 약을 먹은 후로 두통도 사라지고 활력이 돌아왔죠. 첫 번째 사업은 무료 급식소입니다. 한 춘자가 앞으로 나왔어요. 내가 주방장이야. 매일 따뜻한 밥 해줄 거야. 배고픈 애들 오면 일단 밥부터 먹이고 볼 거야. 사람들이 웃으며 박수쳤습니다. 문필구도 손을 들었어요. 저는 자원봉사 담당입니다. 컴퓨터도 가르치고 숙제도 도와줄 거예요. 김분옥 할머니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상담사야. 상처받은 아이들 이야기 들어주고 안아줄 거야. 소율이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이제 6살이 된 아이는 완전히 건강해졌습니다. 볼은 발그레하고 눈은 반짝였죠. 안녕하세요. 저는 홍보대사 오소율이에요. 우리 재단 오면 밥도 먹고 공부도 하고 사랑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순수한 목소리에 모두가 미소 지었습니다. 태산이 조용히 앞으로 나왔어요. 저는 후원자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3년 전 저는 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다시 찾았죠. 그 시간 동안 제 딸은 고아로 가난한 엄마로 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는 더 많은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여기 오는 모든 아이가 제 가족입니다. 현판 제막식이 시작됐습니다. 붉은 천이 거치자 민지 소율 재단이라는 글자가 햇빛에 반짝였어요. 재단 안으로 들어가니 이미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네 어려운 아이들이었죠. 춘자가 준비한 따뜻한 밥상이 차려졌어요. 자, 다들 앉아. 밥 먼저 먹자. 아이들이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민지가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아빠, 우리가 드디어 해냈어요. 그래, 우리가 해냈어. 태산이 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소율이가 아이들과 어울려 놀기 시작했어요. 언니, 오빠들, 나랑 그림 그릴래요? 재단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봄 햇살이 모든 것을 따뜻하게 비쳤어요. 저녁이 되자 모두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태산, 민지, 소율, 분옥, 춘자, 필구, 그리고 재단의 아이들까지. 자, 다 같이 먹자. 밥은 같이 먹어야 맛있어. 춘자의 말에 모두가 수저를 들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밥상. 그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어요. 상처를 치유하고 가족을 만들고 희망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지만 재단의 불빛은 환하게 빛났습니다. 이제 이곳은 제2, 제3의 민지와 소율이를 위한 따뜻한 보금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마음에 어떻게 남으셨나요? 민지 씨에게 전하고 싶은 따뜻한 말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모여 더 큰 감동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꽃담 같은 이야기였습니다.